지옥 같은 상황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아빠가 이상하다, 침을 이렇게 흘리고 앉아서 이렇게 눈도 제대로 못 마주친다. 아버지가 딱 쓰러지신 거예요. 그때부터 먼 길을 가셨어요. 뇌졸중이셨는데 저희 아버지는 그런 보험 하나 이제 들어있지 않으셨던 분이셨어요. 그래서 카드 돌려막기까지도 해봤거든요. 어머니가 너무 힘들어 하셔서 간병 초기에 이렇게 병원에 아빠 혼자 두고 도망도 가셨어요. 그래서 이게 긴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마라톤처럼 긴 싸움이라서 그만하자라고 이렇게 많이 했어요. 보내자. 저는 아직 안 된다라는 그런 서로의 그런 대립이 많았었어요. 저는 외동딸이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더 치료의 끈을 못 놓은 게 아닐까 싶어요. 아버지를 한 8년 정도 8년. 간병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뇌졸중이셨는데 사실 병이 너무 많으셔서 이제 쓰러진 주병은 뇌졸중인 거죠. 뇌경색이신데 보통 뇌경색이 심장 질환과 또 연동돼서 자주 오거든요. 그래서 심장 우회로 수술이라고 하는 수술을 하고 나서 이제 혈전 약을 좀 잘 복용하지 못했어요. 제가 옆에서 아빠 약도 항상 챙겨주고 하다가 취업을 이제 멀리 오는 바람에 아빠가 이제 약을 이렇게 잘 복용을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심장에 이제 이런 색전 같은 게 해서 색전으로 해서 뇌경색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마비가 이제 와서 그때부터 이제 와상 환자로 이제 지내기 시작했던 겁니다. 우리 교수님밖에 보호자가 없으셨던 상태이신 거고요. 엄마와 저 이렇게 아빠 이렇게 저는 외동딸이어가지고 이렇게 딱 3명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뇌졸중으로 시작해서 뇌경색까지 가셨던 거고 약을 못 챙겨드려서 그렇게 좀 발전이 되신 건가요? 네, 심장 질환으로 시작해서 뇌경색까지 갔던 거니까 계속 그 병한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질병은 계속 달고 있었던 상태예요. 그래서 그 기간을 치면 또 훨씬 오래 전으로 갈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쓰러진 건 2010년이고요. 네. 그러니까 2010년 전부터 이제 아팠다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2010년쯤은 그러니까 시한폭탄 같은 그런 이제 아버지가 올 것이 왔구나라는 그런 느낌으로 이제 딱 쓰러지신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셨구나. 이게 그러면은 이렇게 심각한 병이 되기까지 골든타임이라는 게 좀 있는가요? 있죠. 있어요. 그러니까 그날 제가 이제 아버지랑도 사이가 좋았고 이제 멀리 있으니까 걱정돼서 항상 아빠랑 영상통화를 하거든요. 그날 아침에 제가 출근하기 전에 아빠한테 영상통화를 하니까 아빠가 말하는 게 되게 어눌하다고 해야 되나? 이제 어눌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빠 왜 말하는 게 왜 이렇게 어눌해? 이러니까 사탕을 먹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길래 사탕 먹고 있어서 말하는 게 좀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끊었어요. 그래, 아빠 나 마치고 전화할게. 이러고 끊고 저녁 9시쯤에 이제 아빠가 이상하다. 침을 이렇게 흘리고 앉아서 이렇게 눈도 제대로 못 마주친다. 엄마가 이제 119에 이제 모시고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엄마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엄마가 그날 출근을 하셨거든요. 이렇게 출근하기 전에 아빠가 이렇게 물컵을 들고 이렇게 거실에서 걸어오는데 이렇게 물컵을 흔들흔들 이렇게 걸어오더래요. 저 양반이 어제 저녁에 나 몰래 소주를 먹었는가 보다. 그래서 아직 술이 덜 깼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여보 나 갔다 올게 하고 나가신 거죠. 그때가 오전 7시였거든요. 12시간이 훨씬 지난 상태에 이제 지금 아버지가 그 혼자 이렇게 있으셨을 때 발견이 된 거죠. 근데 사실 뇌경색이었고 아침부터 그렇게 막히는 증상이 왔을 때 그 아침에 갔더라면 아버지가 와상 환자가 되진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 골드타임이라고 하는 시간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3시간 안에만 가면 약물로 주입하고 해서 그러니까 그 부위에 따라 좀 다르지만 괜찮다고는 해요. 그래서 뇌출혈이 아닌 뇌경색인 경우에는요. 그래서 어눌하시거나 좀 침을 흘리시거나 약간 떨리는 증상 고행 장애가 오게 돼요. 그러니까 뭐 조금 힘이 빠진다든지 뭐 그런 증상이 있습니다. 의사소통이나 뭐 이런 것들을 전혀 안 되시는 건지. 네, 종류가 사실 많아요. 중증 질환자라고 해도 뭐 뇌졸중으로 신체가 마비는 되는 것도 있지만 아버지는 일단 신체는 무조건 마비가 됐었고요. 혼자 하실 수 있는 게 없었거든요. 그리고 인지라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서는 아버지가 또 좋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실어증 때문에 말은 할 수는 없지만 이제 딸을 알아보고 엄마를 알아보고 이제 휠체어를 타고 움직일 수는 없지만 아버지 그 대선 투표도 하러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고 하는 것들은 또
완벽하진 않지만 모든 건 다 되셨어요. 그래서 TV 보고 드라마 보고 웃고 연속극 할 시간이라고 엄마한테 이렇게 눈치 주고 이렇게 할 정도, 그 정도 인지 상태는 좋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더 치료의 끈을 못 놓은 게 아닐까 싶어요. 만약에 그냥 무의식 상태에 뭐 의식이 없었거나 했으면 저도 많이 지쳤을 건데, 이제 아빠랑 엄마랑 이렇게 그 가족의 그런 끈끈한 유대관계가 계속 지속이 됐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움직임은 거의 못 하시는. 아, 네. 그 거죠. MBI 평가 도구 점수로 보면 0점인 상태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보통 장기 요양 등급이나 저희가 장애인 등급을 이렇게 결정할 때 일상생활 평가 점수를 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점수가 0점부터 100점까지거든요. 100점이 만점이에요. 0점은 이제 0점부터 3점 정도 되면 이제 혼자서, 그러니까 한 사람이 돌보기도 힘든 사람의 상태인 거죠. 그래서 0.3점 정도 되는 상태였어요. 아, 그러셨구나. 그러면은 궁금한 게, 딱 그렇게 뭐 이미 건강에 안 좋으신 것을 알고 있었지만 조금 더 심각하게 케어를 해야 되는 그 순간이 왔을 때 감정은 어떠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저는 사실 관련 직종에 종사하고 있었던 전문가여서 아빠가 이제는 이게 마지막이구나. 그러니까 뭐 사망하신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이제 이게 마지막이구나. 이제 아픈 거에 이제 종점을 찍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빨리 받아들였죠. 그래서 사실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이 상황을 빨리 받아들이는 게 최선의 선택이었고요. 근데 사실 엄마는 그런 정보가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많이 힘드셨어요. 대부분 아마 가족들이 그럴 거예요. 그 간병하는 그 자체도 되게 힘들어 하셨거든요. 그래서 간병 초기에 이렇게 병원에 아빠 혼자 두고 도망도 가셨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제가 일하고 있는데 계속 전화가 와서 보호자가 없어졌다고 이렇게 막 하고 할 정도로 받아들이기 힘드셨지만, 뭐 어머니도 나중에는 전문 간병사가 이렇게 배우러 올 정도로 열심히 하셨죠. 초기에는 그 내가 이런 상황에 닥쳤다니 이런 많은 생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우신 것 같아요. 엄마도 물론 아빠한테 열심히는 하지만 자기도 본인도 힘들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뭐 한 번씩 술을 먹고 누워있는 아빠한테 막 이렇게 약간 혼내듯이 이제 본인의 감정을 뭐 호소한다든지 그런 것도 있었고, 또 때로는 누가 이렇게 잘못 보살피거나 하면 또 내 남편이니까 그 화를 막 다른데 하기도 하고 여러 감정의 변화가 있었는데, 제일 큰 문제는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이제 아버지가 이렇게 사실 그냥 안정적으로만 와상으로 계속 있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 진짜 생사를 이렇게 넘나드는 그런 응급 상황도 되게 많았거든요. 그럼 그때마다 엄마는 이제 보내자. 이렇게. 그러니까 이 보내자는 게 이제 아빠 그만 연면 치료를 그만하고 이제 그만하는 게 어떻냐라는 이제 엄마의 그런 거고, 저는 아직 안 된다라는 그런 서로의 그런 대립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끌고 갔었죠. 엄마 아직은 아니다. 그래서 아직은 아니고 아빠 보면 아직까지는 더 건강하게 같이 우리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많이 이끌어 갔었어요. 그래서 엄마는 항상 그런 아빠가 힘든 상황일 때 이제 그만하자라고 이렇게 많이 했어요. 거기서 연명 치료를 그만한다는 거는 어떤 걸 의미하는 건가요? 보통 요양병원에서는 요즘은 거의 필수 조건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갈 때만 해도 DNR 동의서를 이렇게 동의를 하시는 분만 구했거든요. 그래서 DNR 동의서에 제가 사인을 계속 하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뭐 병원에 계셨을 때도 의사 선생님들이 보시면 위험하다, 오늘 넘기기 힘드시다 이렇게 해도 병원에 가면 그렇게 3일, 4일 앓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나세요. 그러니까 대학병원의 이런 의료 기술들이 워낙 좋으니까요. 그래서 그러면 또 이제 생명이 연장이 되는 거죠. 그런 과정이 계속 됐었어요. 그래서 연명치료라고 하는 게 이제 DNR 동의서를 하냐 안 하냐인데, 그래서 나중엔 저도 어쩔 수 없이 하긴 했지만 지금이랑은 좀 다른 환경이었어요, 그때는. 그럼 일단은 그때 이제 병원 치료를 하게 됐는데 간병비나 병원비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8년 간병하시면서 뭐 그런 경제적인 것들이 어느 정도 좀 들었는지 그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간병비나 병원비나 이제 사람마다 좀 많이 달라서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개인 보험을 준비했던 사람이면 그게 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고요. 실비 보험이라는 게 또 있어서 요즘은 또 도움이 된다고는 하는데 저희 아버지는 그런 보험 하나 이제 들어있지 않으셨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무조건 다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되는데 비보험 수가라고 하는 그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건강보험을 지원을 받아도 지원을 못 받는 그런 항목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 항목들은 또 저희가 다 부담해야 되고, 뭐 또 그 외에 드는 거, 뭐 기저귀라든지, 그리고 식사도 입으로 못 드셨기 때문에 경간식을 드셨거든요. 그럼 유동식 해야 되는 그걸 사야 한다든지, 그런 것도 이제 돈이 많이 들게 되죠. 다행인 것은 저희 아버지가 처음에는 그렇게 아무런 지원을 못 받다가 이제 나라에서 중간에 이렇게 바뀌면서 국가유공자 등록이 이제 되시면서 조금은 혜택을 보셨어요. 그런데 그래도 그걸로는 너무너무 부족했었죠. 그래서 사실 제가 버는 거는 속속 다 아빠한테 들어갔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급급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뭐 아버지 병원비가 매달 내야 된다고 하면 저 이제 월급에서는 턱없이 부족하니까 뭐 진짜 현금 서비스까지 이렇게 카드 돌려막기까지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대략 뭐 평균 낼 수는 없지만 한 달에 어느 정도? 그 당시는 간병사를 고용 안 하고 가족들이 돌봤을 때 드는 비용이 한 150 정도? 병원비 다 포함해서 이제 150 정도였고, 간병인을 고용했다고 하면 그때도 한 400 정도는 잡았어야 될 것 같아요. 한 달에 400 정도? 그러면은 이미 좀 전문가로서 이제 활동을 하고 계셨으니까 그 상황이 닥쳤을 때 뭐 병원이나 간병인 어떤 치료의 계획을 수립하셨을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하셨는지. 제가 그때 일하고 있었던 병원은 이제 재활병원이라고 해서 중증 질환자들이 재활을 하기 위해서 이제 보통 대학병원을 마치고 재활병원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대학병원이 끝나면 재활병원을 모셔야 되고, 재활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최대한 회복을 해야겠다라는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빠의 상태가 이제 워낙 나이 연세도 있었고 그 전에 아픈데도 너무 많다 보니까 돌봐야 하는 그런 문제점, 이런 것들로 이제 엄마랑 많이 상의를 했었고요. 그래서 간병사를 고용해야 되는데 사실 그러면 돈이 필요하거든요. 그쵸. 사실 지금은 너무 많이 오른 간병비지만 그 당시도 아버지는 와상 환자여서 그 당시도 8만 원, 9만 원 정도 요구했어요. 하루에? 네, 하루에. 지금은 사실 15만 원 막 이렇게 요구하시더라고요. 근데 한 10년 전에는 그래도 8만 원 되게 큰 돈이었거든요. 하루에 8만 원을 감당하기에 이제 저희가 가족들이 하기 어려우니까 이제 엄마랑 저랑 이제 돌아가면서 간병을 했던 거죠. 그래서 저도 당장 수입이 저 말고는 크게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도 일을 하면서 이제 주말이랑 이제 제가 일하지 않는 저녁 시간 이용해서 이제 간병을 했어요. 7년 정도는 집에서 모셨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좀 안 좋으시면 계속 입원도 하고 퇴원도 하고 반복했었거든요. 근데 주로 집에서 모신 게 더 많고, 집에서 모시다가 이제 마지막에 요양병원을 모셨는데, 그때 이제 저희 어머니가 너무 힘들어 하셔서 엄마가 이제 막 우울증도 오고 이렇게 많이 그런 에피소드들이 많으셨거든요. 그래서 이대로 있다가는 엄마까지 잘못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때는 엄마를 선택하냐 아빠를 선택하냐 이제 그런 기로에 섰죠. 그래서 그때 요양병원을 모시고 5개월, 6개월 그 정도 이후에 이제 아버지가 이제 가셨어요. 먼 길을 가셨어요. 네. 처음에는 이제 병원에 계시다가 집에서 장기간 또 모시고, 그 다음엔 마지막엔 요양병원에 계셨고, 나중에는 뭐 정부 지원 제도나 국가요강자 이런 제도들에 대해서 도움을 받으셨다고 하는데, 신청을 해서 지원 받으셨던 방법이나 이런 게 있으신지 궁금하거든요. 네. 아버지는 이제 국가요강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특수한 경우라서 이제 그런 경우는 일단 제외하고요. 우리 뭐 장기요양보험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당시도 있으셨지만 그걸 받으려면 이제 6개월 지나야 되고, 병원에 있으면 그 혜택을 일단 받지 못하세요. 그래서 병원을 나와야 돼서 이제 집으로 한번 모셔보자. 그래서 사실 집으로 모셨던 거는 아빠보다는 엄마를 위해서. 그러니까 엄마가 계속 병원에 이렇게 잡혀 있어야 되니까 엄마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직장을 간다고 잠시 나오지만 엄마는 계속 아빠한테 매여 있으니까 집으로 한번 가보고 집에서 한번 생활을 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아버지를 모시고 갔죠. 그렇게 하고 제가 그래도 이제 작업치료사고 이제 이쪽으로는 정보를 알고 있으니까 그때 장기요양보험 이제 신청하고 심사 오시잖아요. 심사위원들 오시니까 바로 그냥 뭐 1등급 판결해주고 그러고 나서 복지용구 이런 혜택도 다 받고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사실 그 당시 이제 막 초기에 생길 때였는데 저는 많은 혜택을 받았었어요. 그러면 이 뇌졸중 걸리시는데도 그 이전에도 많은 질병이 있으셨다고 했는데 아, 네. 좀 어떤 질병이 있으셨는지? 그 육체적 노동을 많이 하셨던 막노동이라고 하는 그런 일을 많이 하셨고 힘을 많이 쓰셨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밥을 이렇게 제때 챙겨 먹는 일도 아니고 이제 힘드니까 술을 또 많이 드셨어요. 그래서 술 드시는 것도 좋아하셨고 제 책에 보면 아빠를 제가 거의 알코올 중독자라고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술 좋아하셨거든요. 그래서 간경화까지 올 정도로 이제 상태가 안 좋아지셨는데 근데 사실 술 때문보다는 아버지는 뇌경색이었고 색전증이었거든요. 술보다는 담배셨어요. 담배를 끊었는데 이제 몰래 좀 피셨던 것 같아요. 제가 딸이랑 딸이 이제 멀리 가면서 이렇게 유혹을 계속 이제 뿌리치지 못한 거죠. 술과 담배. 네네. 가족 입장에서는 되게 끊게 하고 싶은데 사실 본인이 원해야지만 되잖아요. 네, 이런 맞아요. 부분에 대해서 힘들진 않으셨는지 어떤 마음이셨는지. 그런 말 하잖아요. 뭐 담배 많이 피고 술 많이 먹어도 오래만 사는 사람 오래 살더라. 그 사람들 오래 살지만 엄마는 아닐 수도 있다. 뭐 아빠는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심각성을 몰라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막 많은 환자들을 만나요. 그러면 그런 부모님 세대들이 있으세요. 내가 진작 술 좀 적게 먹을 거, 뭐 담배를 빨리 끊을 거, 뭐 이런 말을 하시는데 그 전에 심각성을 못 느끼면 이제 그런 병원을 한번 가보는 것도 이제 재활병원이나 이런데 이제 요양병원에 가보면 진짜 아픈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런 병원에 가서 그러니까 아픈 사람을 직접 눈에 보면 좀 경각심을 좀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요. 혹시 교수님께서는 술? 저는 네.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아, 좋아하진 네, 사실 않으시고. 뭐 대학 시절 때 평생 먹을 술 다 먹은 것 같고요. 아. 네, 안 먹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네. 어릴 때 막 아빠랑 엄마랑 술 너무 자주 드셔서 나는 절대 술을 안 먹어야겠다 막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크니까 또 저도 먹게 되더라고요. 아. 근데 지금은 거의 안 먹는다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셨구나. 그러면은 그 질병들이 좀 생기고 나서 뇌졸중에 딱 걸리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불치병인 건지 궁금합니다. 아, 네. 불치병은 아니고 뇌졸중이라고 해서 다 뭐 중증 환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뭐 또 다 회복되는 것도 아니고요. 손상의 정도에 따라 또 다르고 이렇게 손상이 났다고 해도 회복하는 그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빨리 병원을 간다고 하면 또 금방 회복이 되고 그리고 손상이 당했다고 해도 그 이후에 재활 과정에 따라서 또 달라져요. 너무 많은 케이스가 있어서 사람마다 좀 다양하기 때문에 근데 위험한 병은 맞습니다. 저희가 뇌라고 하는 게 우리 모든 몸을 담당하고 있어서 위험하고 무서운 병은 맞아요. 그러면은 이제 병원을 지금 골라야 되잖아요. 처음에는 뭐 대학병원 가셨다가 집으로 모셨고 뭐 요양병원 또 알아보셔가지고 요양병원 고르시게 되는데 많은 분들이 어떤 병원을 가야 되는지 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어떤 병원을 골라야 되는지 뭐 이런 네. 것들에 대해서 팁이 있는지. 저는 우선은 병원을 모셔보려면 보호자가 한 번은 가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냥 인터넷만 찾고 하지 말고 보통 입원을 하겠다라고 하면 투어를 이렇게 시켜주거든요. 그때 이제 자기가 판단해야 돼요. 내가 여기 있을 수 있겠다 또는 우리 아버지나 어머니가 여기서 잘 생활할 수 있겠다라는 거 판단을 하고 이제 병원을 직접 가보고 상담을 해보라고 하고요. 치료의 행위나 이런 거는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뭐 재활치료실이 있다고 하면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가 다 상주하고 있기에 치료를 뭐 그렇게 진짜 신이 아닌 이상은 거의 치료 스킬은 비슷하거든요. 그러면 그 외 것을 좀 또 봐야 돼요. 뭐 예를 들어 재활의학과만 있으면 나중에 내과적인 문제나 뭐 그런 거는 또 전원을 하거나 이제 응급차를 타고 딴 데를 가야 돼요. 그럼 그때마다 드는 사설 뭐 비용이 또 들고 환자가 또 이동하는 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과나 기본 진료과가 좀 다 있는 병원, 300병상 이상 큰 병원, 그리고 병원장이나 이렇게 마인드 같은 것들 좀 잘 보고 또 가족이 돌볼 건지
뭐 통합 간병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거 뭐 일반 정형외과에서 하는 그런 통합 간병이 아니라 이제 그냥 공동 간병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환자 한 뭐 9명을 이제 요양보호사 한 분이 이렇게 케어하는 뭐 그런 제도거든요. 근데 그거는 병원의 요양보 간병비를 내는 거라서 비용이 조금 저렴하지만 아무래도 케어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여건이 안 되면 그런 것도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통합 간병이 가능한 곳 이런 데도 알아봐야 되고 해서 너무 다양해서 그래서 제가 지금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궁금해해서 질문을 받거나 하는 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환자를 돌보고 있는 보호자들한테 이제 그런 상담도 해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개인적인 거 궁금하면 따로 또 하면 제가 아는 선에서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외에도 이렇게 장기간 가족을 케어하는 분들에게 좀 좋은 팁 같은 거 한 두세 가지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그 환자 보호자들한테 늘 상담해주면서 하는 말이 있거든요. 이제 너무 처음부터 내가 다 해야지라고 하는 마음을 먹으면 처음에 너무 속도를 내다 보면 이게 지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긴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마라톤처럼 긴 싸움이라서 처음에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대로 천천히 가야 되고 마음 먹기 이제 따라 달려 있는데 본인을 먼저 돌봐야 돼요. 그래서 본인이 먼저 정신이 멀쩡하고 신체가 멀쩡해야 환자도 제대로 돌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신을 다 버리고 그냥 무조건 환자한테 올인하는 거는 저는 안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또 지옥 같은 상황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보호자들이. 그 정도로 안 좋은 지금 상황이지만 이건 결국은 끝난다라고 하거든요. 결국은 끝나요. 그러니까 끝났을 때 본인이 이제 앞으로에 또 살아가야 할 걸 미리 지금 대비를 해야 되는데 너무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오로지 환자만 보고 있는 게 저는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면 끝났을 때 자기가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뭐 뭘 배운다든지 또는 간병을 하면서도 소득 활동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좀 똑똑하게 간병할 수 있는 그러니까 방법을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라에 지원 받을 수 있는 건 본인이 좀 공부해서 지원 다 받고 어떻게 하는 게 최선의 방법인지 이제 공부를 해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